지금 방금 대통령실에서 조직 개편 관련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서면 브리핑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 제도비서관을 둔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홍보수석 산하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서 디지털 소통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서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변이 지금까지는 강유정 대변인 혼자 1인 체제였는데 남성 대변인을 하나 더 추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본 전반적인 내용이 뭔가 좀 홍보 기능을 좀 더 정치하고 그리고 무겁되 뭔가 이제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안기령 부대변인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대변인하고 부대변인의 뭐 역할과 지위 차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브리핑이나 모든 언론 상대를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도 혼자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버거웠던 것 같고 좀 정치하게 뭔가를 좀 풀어가지고 원만하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음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대변인 관련해서는. 그래서 대변인으로 김남준 시장이 가다 보니 그럼 이제 그 자리는 당연히 비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이냐. 이건 이제 그 부속실장 자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자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사실은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되게 능력이 뛰어나고 또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30년 넘게 이게 1998년부터 이 관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30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내 손발이 되어서 이 상황을 좀 잘 정리하고 잡음이 좀 덜 나게 할 사람으로 아마 좀 이 사람 이분을 조금 추천한 거 아닌가 그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좀 더 보태면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한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있는데 기획비서관을 신설해서 국회 및 재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은연대 들은 생각은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약간 빚어졌던 뭔가 당정청 간에 약간 그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을 추가적으로 둬서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는 합니다. 예, 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갑작스럽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제 넉 달째 아닙니까? 아직 넉 달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6월 달이네 이제 조직이 되고 임명되고 하면은 그 사이에 총무비서관 일이 이제 막 정착이 될 시점인데 돌연한 이동인데 일단은 부속실장은 국회 운영이 잘 안 나갑니다. 그렇죠. 네. 안 나가는 자리에. 그런데 저번에 혹시 총무비서관 그 국회 출석 면제가 그 불거진 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 이 부분 좀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속실은 그야말로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더 실린 것으로 봐야 된다. 총무비서관하고는 위상이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거는 굉장히 힘이 실린 걸로 보니까 앞으로도 뭐 정치적인 시선 집중은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홍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짜임새 있는 방식으로 좀 재편이 된 것 같은데. 네. 글쎄. 왜냐면은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아는 분이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그죠? 김남국이라고 네, 김남국 전 의원이 가 계신데 사실은 디지털 소통이라는 거에 유튜브라는 범주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기능을 국정 대통령실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유튜브 등등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조금 약간 치밀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뭐 지난번에 국회 나오나 마나 총무비서관 얘기도 뭐 나왔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대표 선거 이후에 실제 당하고 이 청하고 관계가 되게 조금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불협화음나고 좀 안 맞는다.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가? 이런 얘기가 사실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보다도 지난번에 또 김명기 원내대표하고 또 법사위하고 또 막 좀 문제가 있었었고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그러니까 네. 모든 종류의 지금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보니까 지금 불도 났죠.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당 내에서 자꾸 시끄럽죠. 또 게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좀 물밑 작업들이 이제 막 들어가면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거를 흐트러 놓으면 안 되겠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고 그 전부터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둔다.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그 약간의 그 불협화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유튜브 채널 사이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갈등 양상으로까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약간 곤란한데 뭐 이런 우려까지 나왔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쪽으로 뭔가 메시지를 통일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뭔가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비서실장 산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쪽을 좀 강하게 그립감을 좀 지고 굉장히 가겠다. 무게감 있게 본다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네. 좀 받아들이면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되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맡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오보 대응, 옛날에 오보 대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를 상대로만 대응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에서 직접 유튜브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런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니까 그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말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좋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래서 국정 정책에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선이 좀 없게 그런 부분들 가르마를 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하고 싶었죠, 구규영 기자. 제 방송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매일 4시간의 라이브 구규영의 네. 이 정치 비상구 이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게 다른 채널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사인에서 언론인 신뢰받는 언론인 아니 그러니까 그 매불쇼 최욱 앵커가 4위예요, 4위. 순위가 거기 상승한 거야 심지어. 다른 분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 값인데 비슷한데 최욱 앵커는 상승을 했더라고요. 국기자는 보니까는. 얼마예요? 뭐예요? 몇 위예요? 왜 그러세요? 일단 집계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아 그래요? 그러니까 레거시 얘기하고 미디어 말씀해 주시지.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이 없어요. 없어. 예. 네. 그러니까 뭐 김어준 총수라든가 매불쇼 최욱 앵커라든가 뭐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요. 굳이 네. 레거시 미디어 쪽에 찾아라면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변함없는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솔직히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MBC에. 그거 외에는 특별히 그 영향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맡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인지도라든가 사람들의 뭐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2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레거시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정책 홍보랑 국정 홍보 비서관실을 이게 통합한다는 거는 그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더 속사정을 알아봐야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디지털 미디어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유튜브를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법안도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유튜브 대한 매체도 그 징벌적인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게 법안이 내가 알기는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통만법상의 그런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죠. 네. 여태까지 사각지대였던 그렇죠. 거를 네. 이제는 미디어와 같은 잣대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떤 중시하고 논조를 언론으로 대접하는 측면도 있지만 책임도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네. 이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거다. 저는 전체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유튜브도 한 번은 지금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또 뭐 방통위도 바뀌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서는 적기가 왔다. 이런 점들 조금 이제 미디어 정책이라는 게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국정 홍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도 실용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그 국정계획 과제도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어떤 그 내란 종식고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나질 않아요. 사실 내란 종식은 네거티브한 접근이지만 네. 정부 여당은 포지티브한 접근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기 위한 정부인지 좀 이런 면에서 약간 비전 제시가 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민주주의 자존감이 넘치고 네. 이제는 주변의 정세가 격동을 하는 이 시기에 중견 국가로서 뭔가 힘 있는 비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쯤에는 이 통합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이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드린 말씀이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채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요즘에 좀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핵심을 잘 짚으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네. 지지율이 좀 떨어져가는 느낌이 지난번부터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위기감을 조금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데 마침 또 유튜브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네. 왜 그래 싸워? 몰라. 우리는 안 싸우지만. 저희는 안 싸우니까요. 우리는 안 싸우니까. 네. 우리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흥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데 이게 안 좋다고 나는 말하고. 한결에 욕 좀 할까요 오늘? 한결에 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한결에는 지금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내면 지는 겁니다. 욕하면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 지기현 부장님이 재판할 때 했다는 말인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조금 지난번부터 살금살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도 좀 싸우는 느낌이 좀 났고 그냥 유튜버들끼리도 좀 정리가 안 됐고 민주파출소가 사실은 되게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 선거할 때.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민주파출소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유튜브 네. 같은 경우도 디지털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얘기 나온 건 뭐였냐면 대통령 혼자 일한다. 자기네는 맨날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싸움만 한다. 근데 이게 초창기부터 이러면 되겠냐. 이제 이렇게 막 얘기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지지자들이나 이제 이랬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이러면서 좀 자기네들끼리 조금 불편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는 한 번은 좀 이 타임에서 정비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그 김남준 사실은 이제 그 제1부속실장 이거 대변인 발령이 났는데 그 김남준 부속실장은 사실은 성남시청의 이재명 시장이 시장일 때 대변인도 했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언론 비서관도 했습니다. 그 대선 치를 때도 대변인도 했거든요.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보낸 거 역시 본인의 복신과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본인의 국정 철학을 좀 국민들한테 더 잘 설명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국정 철학도 있겠지만 지금 메시지가 지금 혼선 같은 게 약간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이제 좀 통일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통일시키겠다. 네.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남준 그러니까 대변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가 갔잖아요. 이제 그런 인사가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만큼 힘이 실리니까 뭐 당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찌됐든 저 사람이 한 얘기는 그래도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다라는 게 네. 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대목이네. 나도 네. 이제 그걸 얘기 들으니 좀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묘한 분위기가 강유정 대변인한테 취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얘기를 많이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변인실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소 좀 일단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네. 있고 대변인실에서 아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대변인 공보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지 네. 실무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 이렇게 아마 여론 조성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규현 홍보수석 얘기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산하에 있는 그런 비서관이 하나가 이제 이렇게 다른 직제로 이동했다라는 거. 그리고 산하에 있던 두 개의 조직이 통합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그 일의 볼륨이 약간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님?
왜 곤란한 걸 나한테 물어봐? 아니 뭐 사실인지 내가 아닌지 잘 이 모르겠으나 얘기 안 하고 예. 싶어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그래요? 있었는데 예.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한테 너무 일이 많이 몰렸죠. 아니, 너무 많이 몰렸어요. 너무 많이 예. 몰렸고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물론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과의 소통이 아주 그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막 이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복심이라고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일이 너무 과부하가 돼서 몰리다 보니까 메시지 전달도 사실은 조금 불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서로 간에 조금 이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조금 다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서로 좀 불편해하고 이랬던 것 같고 특히 기자들도 좀 힘들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되게 잘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관리도 잘했습니다만은 기자들하고 이것도 잘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레가시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걸 자꾸 이제 고치는 식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벌어졌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내부적으로도 교통정리에서 누가 윈지 누가 아래인지 누가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건지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명한테만 너무 과부하가 몰리니까 힘들다. 이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거듭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정무수석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당정관계 이런 것도 잘 챙겨야 되는데 기획비서관을 신설하면서 목적을 국회와의 소통, 재정당과의 소통 이런 걸 밝혔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네. 부분이잖아요. 당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간에 지금 서로 간에 마치 이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극단적으로 간다. 의원들끼리도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다. 민주당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부랑 밑에랑 싸운다. 네. 법사위 니네 마음대로 하는 막 경고란 말까지 들린다. 이런 와중이었잖아요. 이래서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의 역할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포맷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문단을 둔다고 했는데 그 비서실장의 일이 뭔가 몰리는 것 같은 분위기는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반증이겠죠? 아니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의 조직 개편은 이해가 가는데 뭘 자꾸 만드는 거는 좀 불안하죠. 또 자문단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조직을 그냥 자문단으로 전환시켜서 이때까지는 설계도를 짰다면은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정부위원회 여러 차례 들어갔지만은 위원회에서 낸 개혁안이 조금 이제 실행이 불안하면은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자문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뭘 별도 만약에 자문단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연속성 있게 가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특징이 뭐냐면 정부 부처에 대선 캠프에서 많이 진출을 못했어요. 특히 그 저 외교안보 분야, 맞아요. 행정 분야 또 저기 법무부도 그렇고 뭐냐 하면은 그 차관이나 어떤 산하기관장 중에 인사를 이렇게 보면은 관료 위주로 갔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불일치가 일어났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달리 좀 시끄러웠다는 인상 못 받습니까? 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부처하고 많이 대결이 됐어요. 특히 검찰하고도 그랬고 국방부하고도 그랬고 외교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곧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뭔가 들어가지 않을까 부처로?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없더라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문단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제 정통 멤버들 또는 캠프 멤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는 좀 관료들 안정감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균형 전략인가 하는 느낌은 좀 드는 것이죠. 엊그제 정청래 그 대표 저 외교안보 자문 자리도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때 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맞아. 아주 말을 세게 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이 정서는 뭐냐면은 이 정부를 만들 때 애써서 만든 정책이 왜 전달이 안 되냐 이런 아쉬움과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통로는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관료들한테 조금 더 개혁 압력을 강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총무비서관은 누가 한대요?
총무비서관인 아직 후임자가 지금 발표가 아직 안 돼 있고 아마 기자들이 이제 문답을 곧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드러날 것 같은데 여하간 드러난 건 그 일부속실장이 대변인을 가고 그다음에 그 총무비서관이 일부속실장으로 온 것이고 그다음에 대충 이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제 추정이지만은 그 부속실장 중에 이부속실장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마도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제가 전에 듣기에는 아직 확정적인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듣기에는 총무비서관이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 현재 제2부속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동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사님하고 되게 관계가 좋아가지고 네. 저기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럼 여사님은 우리 여사님이 또 가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괜찮으니까 이게 지금 아니, 가는 거 아닐까요? 보니까 저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가. 네. 제2부속실도 중요한 부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왜 바꾸지? 난 그러니까 이해가 저런 안 식으로 가. 가면 사실 안 맞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내부 이동을 이제 선택하고 최대한 선택을 하고 그 새로운 사람을 받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쪽은 문제가 없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좀 위치 이동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인사 예.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워낙 좀 불만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불평 불만이 솔직히 있었죠. 거기서 네. 거기서 예.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냐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했는데 내부적인 어떤 불만도 있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계속 그의 메시지를 최근에 던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관료들한테 포위되어 있는 것 같다. 또 그런 측면을 감안한 어떤 그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제1부속실장에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을 한다는 건데 사실 제1부속실장의 지위라는 게 그 간단한 자리가 그렇죠. 아니죠. 왜냐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복심 같은 존재로서 가까이서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이나 이런 인사 결정에는 덜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간을 같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문고리라는 표현도 쓰는 건데 그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사람들, 시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그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조용히 자기 너무 일을 조용하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조용히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믿어한다고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윤기천 실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영부인하고도 관계가 되게 좋았지만 네.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을 할 사람, 즉 시끄럽지 않은 사람, 내 마음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위주로 좀 편하게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제 이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번이 뭐 4개월이니까 너무 빨리 되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초창기 때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 시그널을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운영위 출석 공방과는 김현지 비서관의 상관이 보직 없다, 이동이 이거.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여하간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초장에 뭔가 좀 이렇게 잡음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앞으로 집권 기간은 훨씬 더 많이 남았고 그럼요. 장애 요인이 눈에 있다고 한다면 치우는 게 당연히 상책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구에 대한 상벌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뭔가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을 조금 더 고려해서 보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그 자리에 누구를 해봤는데 이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한 4개월 정도 해봤더니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여기에 더 적시 이게 여기가 더 맞다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공무원 쓸 때도 그런 걸 되게 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4개월 정도 이제 해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보단 여기보단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좀 잘 굴러간다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